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5년 3회를 준비하는 전기기능사 필기 파이널 특강.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각각 40문제씩 총 120개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전에 나왔던 시험 그리고 그 직전에 나왔던 시험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만큼 여러분이 25년 3회뿐만 아니라 4회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 텐데요. 여러분 관련된 자료는 다산에듀 번개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문제 40개씩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시작해볼게요.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절연물 위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았을 때 도체 음전기와 양전기가 분리되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림 보고 그냥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대전체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플러스와 플러스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현상이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도전체, 즉 대전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기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정전유도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정전유도.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메달의 순위죠. 1등, 2등, 3등이죠. 그런데 사실 전기에서 가장 잘 통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서 이 금이 1등이 아니라 전기는 은이 1등이 됩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게 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은 은이 첫 번째로 들어간 걸 찾으면 돼요. 그 첫 번째로 들어간 게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은 들어간 게 답입니다. 그 다음은 동이고요. 그 다음은 구리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걸 한번 보죠. 이 건전지를 놓으면요. 이쪽에 전선을 연결했을 때 이 건전지는 계속 전자를 이동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기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힘을요,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면에요, 자기에서는요, 이 자력을 계속 만들어주는 힘, 예를 들어 이렇게 N극과 S극을 가진 막대 자석이 있다면은 N에서 S극으로 계속 자속이 흐를 텐데 그런 힘은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기를 계속해서 흘리는 힘은 기전력,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흘리려고 하는 힘은 바로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물어봤으니 기전력이 답이 되고 그럼 답은 3번이 되죠. 4번.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롬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4번 문제는 만약에 식이 딱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그럴 때는 5초간 4쿨롬이라고 하는 말 밑에다가 우리가 특정한 약호를 한번 써보죠. 자, 5초간 4쿨롬이라고 했어요. 여기 5초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T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쿨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기량이잖아요. 그래서 I는 그 공식 나와야 되는데 뭐죠? 전기량은요? Q, 맞아요. 자, 그때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I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T분의 Q 놓을 수 있습니다. 이 T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5초고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4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0.8A가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0.8A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는 밀리암페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리암페어는 0.8을 얼마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게 보통 800mA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똑같아요. 0.8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암페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10의 3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공 3개고요. 밀리라고 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요렇게가 서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0.8A나 0.8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암페어나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조금 다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틀릴 확률이 조금 높아요. 요거 주의해야 합니다. 1, 2, 3, 4번 보기 잘 보세요. 답 2번입니다. 5번. 전선의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길이를 늘리는데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론 강의할 때 가래떡 생각하면 좋다고 했죠. 가래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요 원통형으로 되어 있죠. 이 원통형을 제가 가래떡을 쭉 늘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가 2배가 되면은요. 그 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늘어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통 전선의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로, 그 다음에 A분의 L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로라고 하는 거 고유 저항은 변하지 않아요. 대신 길이가 몇 배? 2배가 되는 거고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2배가 되면 홀쭉해지니까 면적은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저항은 총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되고 반이 되니까 총 4배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n의 n배의 그 다음에 제곱배만큼 전기 저항은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이를 2배로 하니까 저항은 몇 배가 되는 겁니까? 4배가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할게요. 앞에 최적을 일정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길이만 2배로 늘어나면은 저항도 당연히 2배가 늘어나는 거죠. 6번. 다음 그림에서 A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AB 사이의 합성 저항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그림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이 그림의 형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휘스톤 브릿지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휘스톤 브릿지는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마름모 형식으로 저항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마름모 형식으로 저항이 배치되어 있고, 자, 이 마름모 형식으로 저항이 배치되었을 때 가운데에도 하나 이렇게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다면 가운데는 있으나 마나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휘스톤 브릿지잖아요. 하나하나씩 보면 여기가 R, 여기가 R, 여기가 R, 여기가 R이에요. 대각선끼리 서로 곱하니까 아래 제곱 서로 같아서 가운데는 그냥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된다면 요거 다시 편하게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저항을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놓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위에 R이 직렬로 돼 있으니까 2R. 밑에도 R이 직렬로 돼 있으니까 2R이죠. 좋아요, 이제. 저항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죠?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합성 저항 R은 합분의 곱 두 개를 더한 것분의 2R 플러스 2R 합분의 곱한 거 2R 곱하기 2R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2R 더하기 2R이니까 4R이 되고요. 곱하면은요 2R 곱하기 2R이니까 4R의 제곱이죠. 여기 4 없어지네요. R 하나랑 여기 제곱 없어지니까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R 하나 남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요런 식의 병렬로 저항을 놓았을 때 전체 합성 저항은 R값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빠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이 R값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를 한번 주어졌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2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요? 그때는 그냥 숫자 2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7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압원은 각각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첩의 정리 최근에 문제 출제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전기기능사 21년 이후부터 계속 출제됐던 문제들을 매 회차마다 지금 하나씩 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첩의 정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중첩의 정리의 기본 아이디어는 자, 어떤 회로가 있다. 여기에 전압원이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진. 자, 그리고 어느 회로에서 여기 전류를 나타내는 전류원이 또 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이 하나의 저항이 있다면 이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 같은 게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우리가 중첩의 정리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 번은 저항으로만 한번 보고 전압원으로만 한번 보고 한 번은 전류원으로만 한번 보고 서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각각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전압원으로 해석할 때는요. 이 전류는 어떻게 합니까? 탁 떼야 돼요. 그래서 전압원으로 해석을 할 때는요. 전류원은 개방합니다. 떼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요. 이 전류원을 중심으로 볼 때는요. 전압원은요. 여기 전압원은요. 쇼트시킵니다. 단락시킵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전류원은 개방하고 전압원은 단락시킨다. 그래서 전류원 개방, 그 다음에 전압원 단락.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1, 2, 3, 4 설명 중에서 딱 2번이 맞는 설명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4옴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옴의 법칙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옴의 법칙이 간단해 보여도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죠. 일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다 라고 하는 게 옴의 법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2.6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4와 6자리가 병렬로 있잖아요.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합분의 곱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합성 저항 얼마 나옵니까? 합분의 곱 10분의 24 나오니까 2.4 되는 거죠. 2.4와 2.6이니까 저항은 총 5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얼마 가해줬냐면 앞에서 10V를 가해줬어요. 그러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되겠네요. 좋아요. 2A가 이제 4자리와 6자리에 이렇게 분배돼서 흐르는 거예요. 4자리와 6자리는요. 얼마의 비율대로 흐를까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4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6자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4옴, 그 다음에 6옴이 있을 때 지금 문제는 여기 4옴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얼마? 2A가 오게 되었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이 밑에 있는 해설대로 풀어도 좋아요. 해설이 조금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설대로 풀어도 좋은데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푸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저항의 비율이 4대 6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2대 3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류의 비율은 반대가 되는 거죠.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못 흐르니까 3대 2가 되죠. 자, 여기에서 비율이 3대 얼마? 2. 2A를 가지고 3대 2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3대 2.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2만 원을 3대 2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얼마가 됩니까? 만약에 1A 하면 3대 2 하게 되면 얼마예요? 네. 4대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8대 얼마입니까? 12가 되는 거고요. 2A가 되니까 0.8A, 그 다음에 이쪽에는 1.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1.2A, 그 다음에 0.8A가 됩니다. 1.2A가 흐르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서로 다른 3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3개를 병렬로 연결했다는 거는 요 얘기죠. 자,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하나, 둘, 셋. 저항 3개가 있어요. 자, 병렬로 연결했어요. 이게 R1, R2, R3. 자, 3개가 다 병렬로 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R 토탈은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2개씩 서로 곱한 것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1, R3 분의 3개를 다 곱해요. R1, R2, R3 이게 저항 3개가 병렬로 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2개면 어떻게 계산해요? 합분의 곱 계산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쵸? 3개일 때는 각각 2개씩 곱한 거를 더한 것 분의 3개를 곱한 것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숫자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식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0번.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인가요? 자, 이제 막 어려운 말 나오잖아요. 컨덕턴스 얼마냐? 이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차곡차곡 한 단계씩 가면 됩니다. 10번 문제고 여기서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이 직렬로 돼 있다고 해요. 자, 이 문제는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저항부터 구합니다. 자, 저항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2개를 더하면 되죠.
직렬로 있으니까요. 2 더하기 3은 얼마? 5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컨덕턴스를 구하래요. 컨덕턴스는요, 저항을 물구나무서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덕턴스는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할 수 있게 하느냐고요. 이거는 저항분의 1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5분의 1 하면 되죠. 이거 얼마요? 0.2죠. 단위는 뭐가 돼요? 모가 되는 겁니다. 이 저항 거꾸로 하는 거죠. 그렇죠? 모가 됩니다. 그래서 0.2 답 몇 번? 4번이 되죠. 11번 100V에서 500W를 소비하는 전열기가 있다. 이 전열기에 9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해설처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그냥 좀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력 P는 뭐 VI도 되고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도 되고 I제곱 R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력과 전압과 저항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P는 R분의 V제곱. 자, 이 식을 가지고 제가 계속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일단 이 저항체, 이 전열기의 저항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R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R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P분의 V의 제곱. 이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500W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100V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재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만 나누기 500 하니까 얼마예요? 그럼 20 되는 거죠. 25옴짜리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전력은 얼마냐? 여기다가 원래 25옴짜리에다가 전압을 얼마 줬다는 거예요? 100V가 아니라 이번엔요 10% 줄어든 90V를 줬다 이 얘기예요. 여기 그러면 90의 제곱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거 405W 나오게 됩니다. 답은 얼마예요? 405라고 우리가 딱 정의할 수 있죠.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답은 얼마? 3번이 됩니다. 12번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는 무엇인가? 몇 차요? 2차. 몇 차요? 2차. 아니 1차는 뭐고 2차는 뭐냐? 만약에 여러분 전지를 물어보는데 1차 전지 물어보면요. 이거는 충전이 안 돼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시계 안에 있는 배터리 같은 거. 아유 스마트워치 이런 거 말고요. 예전에 뭐 이렇게 바늘 돌아가는 그런 시계들. 자, 2차 전지는 무엇이냐?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거. 여러분 스마트폰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노트북, 뭐 태블릿 PC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 그런 거 다 2차 전지 쓰는 거죠. 방전했다, 충전했다 이렇게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다음 중 재충전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2차 전지가 무엇이냐 묻는 거는요. 망간 전지, 산화은 전지, 페이퍼 전지 다 재충전이 안 됩니다. 근데 4번에 니켈 카드뮴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4리터의 물을 15도에서 90도로 높이는데 1kW의 커피포트를 사용해서 30분간 가열했다. 이 커피포트의 효율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별표 좀 쳐주세요. 최근에 이 전열기, 물 끓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작용하는 것이 첫 번째로 보통 이제 전기의 열작용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물리 시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60 PT 에타 효율은 CM의 세타다. 자, 여기서 말로 할게요. P는 전력이에요. 근데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여기 T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에타는요, 효율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비열이고요. 근데 물의 비열은 1이죠. 그 다음에 M은 물의 질량이에요. 단위는 리터입니다. 그리고 세타는요, 온도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요,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에 효율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얼마냐 요 에타 요거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효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을 860 PT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860 PT 분의 CM의 세타. 그러면 여기 860 곱하기 P는 뭐냐면요. 전력이에요. 단위가 킬로와트고요. T는요. 단위가 아워, 시간이에요. 그래서 860P,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가 1kW니까 그냥 1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요, 30분이라고 했으니까 0.5시간이죠. 분의 물의 비열은 1이고요. 몇 리터라고 했어요? 문제는 4리터라고 했고요. 그렇죠? 온도 변화는요,
15도로 90도라고 하니까 75도만큼 올라가는 거네요. 그럼 4 곱하기 75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딱 계산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곱하기 100% 하면은 약 69.77%, 69.8%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거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눈으로 볼 때와 실제로 풀 때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천천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기 익숙하게 사용하셔야 여러분 공부가 기능사에서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 상위 자격 공부할 때 더 익숙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구 사용이 편해야 뒤에 올라갈 때 복잡한 개념 공부할 때 적어도 도구 사용만큼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꼭 한번 직접 해보세요. 14번, 납축전지가 충전될 때 양극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충전될 때 충이, 그 다음에 납, 이렇게 충전의 양극은 양이 납 이렇게 하는데요. 양극은 이산화납, 음극은 그냥 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납은 PbO2, 1번이 됩니다. 15번,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계산식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선 같은 데다가 전류를 가하면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줄의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H는요, 0.24예요. I제곱에 RT, 단위는 이제 칼로리가 되죠. 여기 I제곱 R이라고 하는 게 전력 P와 같아서 이 식은 따르게 0.24에 PT,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0.24 I제곱 RT 하고 단위는 무엇이냐?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그쵸? 칼로리. 답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1, 2, 3, 4 중에. 네, 여기 이제 순서만 바뀌었죠. 저는 I제곱 RT라고 했는데 여기 1번에는 R I제곱 T라고 나와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쵸? 답은 1번이 됩니다. 16번. 패러데이 법칙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분해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통에다가 물이 들어있는데 물은 순수한 물은 H2O죠.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넣고 마이너스 극을 넣고 이렇게 전기를 쭉 흘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물이 이제 분해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포가 올라가는데 기포가 무엇으로? 수소와 그 다음에 산소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오는 그 양을 석출량이라고 해서 W라고 한번 해볼게요. W는 무엇에 비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전기량을 많이 넣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 화학당량에다가 I, T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IT가 뭐냐면요. 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이게 전기량입니다. 전기량은 기호로 뭐예요? Q잖아요. 그래서 K, Q와 또 같아지는 거죠. 단위는 g램이 됩니다. 석출되는 양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뭘까요? 패러데이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많이 얻고 싶으면 많이 때려 넣어라. 많이 때려 넣는 게 전류를 크게 하든지 시간을 오래 끌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화학 당량에 비례하고 전기량에도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쭉 풀어서 썼을 때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은 1번처럼 나와야 되는 거죠. 앞에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가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량에 비례하죠. 전기량이 커지면 W도 결국 커지는 거니까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7번. 불평등 전장에서 국부적인 방전 현상은 무엇인가? 공기 중에서 쭉 이렇게 전기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 보통 우리가 송전선로 해서 윙 하고 이렇게 소리와 함께 도깨비불 마냥 살짝 이렇게 오로라빛 같은 거 나는 거. 그걸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코로나 현상.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양전하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롬과 음전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롬이 자유공간에 1m 거리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쿨롬의 법칙이죠. 여기 플러스가 있고 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서로 이제 잡아 당기잖아요. 그렇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때 얼마만큼의 힘이 있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힘 F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죠. 공기 중이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R의 제곱분의 얼마? Q1, Q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여기 지금 거리는 1m라고 했으니까 밑에는 그냥 1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Q1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했고요. 여기 이제 Q2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요거 한 1.35 나와요. 단위는 뉴턴이죠. 그 힘은 1.35이고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힘은 서로 잡아 당기는 힘, 흡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흡인력 작용하면서 1.35 뉴턴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 다음 중 가우스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우스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플러스가 하나 있고 전하가 있는데 전하가 있을 때 이렇게 탁 전기력선이 밖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전기력선이 결국 많다는 것은 이 전하 크기도 더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하의 세기도 더 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하의 세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몇 가닥인지, 자, 이 가닥수를 한번 세어보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닥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처음에 이 전기량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Q에 의해서. 그래서 Q 분모로 놓고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냐? 이걸 주변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고 해서 유전율 엡실론을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분의 Q,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전기장의 세기가 되죠. 전기장이 얼마나 세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전개거든요. 전기장이나 전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의 세기 혹은 뭐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이 2번이죠. 20번. 두 콘덴서 C1, C2를 직렬로 접속하고 양단에 V볼트를 전압을 가할 때 C1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근데 이거 제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저항일 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항일 때는 여기 하나 저항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이 하나의 저항을 이름을 R1이라고 하고 이쪽을 R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V1이 얼마냐? 이렇게 하나 첫 번째 물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은 힘으로요. 콘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콘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쭉 놓고 여기 하나 C1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C2가 있어요. 얘를 C1, 얘를 C2라고 하고요. 여기 C1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V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V1이 얼마냐? 이렇게 풀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항일 때는요, 전체 전압 양쪽에 V라고 하게 되면은 V1에 걸리는 V1은요, 이렇게 전체 전압 V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분에 R1 플러스 R2분의 지금 누구 알고 싶은 거예요? R1에 걸리는 전압 알고 싶은 거잖아요. R1이 클수록 여기 걸리는 전압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자가 R1이 됩니다. V1을 알고 싶으면 R1을 곱하면 돼요. 자기 거.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C1, 그러니까 C1에 걸린 전압, V1은 얼마냐? V1은요, 전체 양단에 걸린 전압 V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분에 C1 플러스 C2분의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남의 거. 남의 거가 클수록 내가 걸린 전압이 더 커져요. C2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자기 거를 곱했는데 여기는 어때요? 남의 거를 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나오면 자기 거를 곱하고 만약에 커패시터 콘덴서가 나오면은 남의 거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지금 C1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답은 몇 번? 2번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21번. 4제곱센티미터 면적을 가진 도체에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웨버의 자속이 통과한다면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반드시 면적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값에 크기가 들어가는 거죠.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 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속 밀도는 면적분의 자속 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자속 밀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분의 그 다음에 자속의 크기 파이 이게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면적이 얼마라고 해요? 4 곱하기 4의 4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렇죠? 제곱센티미터는요. 이 센티미터가 0.01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 두세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분의. 그 다음에 2.8 자속은요.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8 나누기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답이 얼마? 0.7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자속 밀도를 말하는 겁니다. 20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거 저랑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강자성체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니, 코, 철, 망. 니코가 뭐 철망에 걸렸다.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게 강자성체죠. 강자성체의 특징은 갖다 대었을 때 너도 나중에 자석이 되는 애. 자석을 갖다 대었을 때 너도 나중에 자석이 되는 애. 철,
갖다 대면 나중에 자석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클립 같은 거 철로 만들잖아요. 자석 갖다 대고 있으면 나중에 이 클립도 자석이 됩니다. 뭐예요 이게? 강자성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어떤 거예요? 니켈, 철, 망간 다 강자성체예요. 3번 백금 상관없어요. 24번 전기와 자기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자, 2번 전개는 자개가 맞아요. 전기랑 자기랑 비교했을 때 전류는 자속에서는요, 자기에서는 자속이 흐르는 거예요. 전기에서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자기에서는 자속이 흐르는 거죠. 전류 밀도는 자속 밀도가 같아요. 근데 1번에 유전율과 투자율이 같냐가 아니라 전기에서 유전율이 아니라 전기에서는 도전율입니다. 투자율을 얼마나 자속을 잘 많이 통과하느냐 하잖아요. 그렇죠? 전기에서는 얼마나 전류를 많이 잘 흐르게 하느냐는 도전율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4번 다음 그림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이거 막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거 기억하자고 했어요. 어떤 거? 싸 제곱. 그냥 하면 안 돼. 따라해야 돼요. 아싸 제곱. 같이 한번 따라 해보죠. 아싸 제곱. 아싸 제곱. 아싸 제곱이 이제 뭔 뜻이냐면은 I 그 다음에 사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제곱 들어가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셨죠? I, 사인, 제곱 들어가는 거. 그럼 딱 형식이 어떻게 돼요? I, 델타, L, 사인, 세타, 그리고 4파이 아래 제곱 들어가는 형식이 1번이 되죠. 이게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뭐야? 전류가 흘렀을 때 일정 지점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만큼 되는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게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 칠판이 이제 가득 찼으니까 잠깐 지웠다가 이어서 문제 25번부터 계속 풀어볼게요. 25번 계속 이어서 문제 풀겠습니다.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었을 때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만들어지는 게 무엇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강자성체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에요. 26번 환상 솔레노이드 외부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일단 이제 26, 27이 같은 문제 형식이라서 제가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 가지 종류가 시험에 나오죠. 첫 번째는 직선도체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H는 하고 여기는 2파이 R분의 직선일 때는 I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원형도체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원형도체일 때는요. 2R분의 NI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때는 2파이 R분의 NI 이렇게 되죠. 지금 문제는 이 세 개에 해당되는 것 같이 보여서 마치 26으로 놓을 수 있지만 26번에 이제 여기 환상 솔레노이드 2파이 R분의 NI 1번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밑줄 뒤에 외부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건요 이제 내부 자기장의 세기거든요. 일단 그래서 외부는요 그냥 0입니다. 관계없어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집 안에서 히터를 켰다. 밖의 온도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밖의 온도 몇 도 올라갔느냐? 아니 뭐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데 집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라고요. 외부가 얼마냐? 외부는 관계없다. 빵! 답 4번이에요. 그래서 27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 가는 거죠.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전류가 I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 자기의 세기가 얼마큼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무한장 직선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2파이 R분의 I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답이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28번 자석 밀도가 2웨버/per 제곱미터인 평등 자기장 중에 자기장과 30도의 방향으로 길이 0.5m인 도체 8A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자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이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이제 이렇게 자석이 하나 있죠. 여기 제가 예를 들어 N극 자석 하나를 놓고 자, 이쪽에다가 S극 자석 하나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가운데다가 전선을 하나 놓고 이 전선에다가 전류를 흘린 거죠. 그럼 이 전선에 분명히 힘이 작용하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이런 힘이 작용할 텐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냐? 모터, 즉 전동기에 기동할 때 돌아가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는 것과 또 똑같죠. 자, 이때 힘은 어떻게 결정이 되게 됩니까? F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자속이 얼마냐? 자속 밀도가 얼마냐? B.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냐? I. 그 다음에 이 도체 길이가 얼마냐? L. 그 다음에 이 자속과 안에 도체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9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거.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B, I, L, 그 다음에 세타까지 모두 다 알려줬어요. B가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고요. I, 전류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8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L이 얼마? 길이는 0.5m라고 했으니까 0.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인은요. 지금 30도라고 했으니까 사인 30 들어가죠. 8이 16, 16에 곱하기 5 하면은 8, 8 곱하기 0.5 하게 되면은 4 나오나요? 그쵸? 답은 4뉴턴 되겠네요.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자장 내 직각으로 놓여있는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에 관한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요 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식 그대로 가는데 이 식에서 직각이라고 했으니까요. 직각일 때는 요 세타가 얼마예요? 90이죠. 그쵸? 90이면은 여러분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가 사인 90이면 얼마입니까? 계산기로 해봐요. 1 나와요. 1. 사인 0은 0이고요. 사인 90은 1이에요. 1이면은 요거 F는 BIL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0도 직각일 때는 BIL 나오는 거. 답 어떤 거? 1번이죠. 그쵸? 30번. 어느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류를 3배 높이면 인덕턴스는 몇 배를 해 주어야 하는가 물어봅니다. 여기 축적되는 에너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렇죠? 일단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죠.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CV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지금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를 대답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에서 축적되는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놓을 때, 자, 이 값이 일정하대요. 이 값은 변치 않고 싶대요. 자, 이때 전류를 3배 높이면 인덕턴스는 몇 배 줘야 여기를 만약에 3배 높인다고 한번 해보죠. 3배.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9배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를 그러면 L은 어떻게 해야 돼요? L은 9분의 1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정하겠죠. 그렇죠? 3배니까 3의 제곱배만큼. 그래서 L 값은 9분의 1을 해줘야 W가 일정하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죠. 31번. 50회 감은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 0.2 웨버에서 0.3 웨버로 변화하였다면 그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교하는 자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전력의 크기 무슨 법칙?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2는 N 권수에다가 델타 T분의 그 다음에 델타 파이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N 지금 몇 번 감았습니까? 50번 감았죠. 그래서 50 곱하기 그 다음에 델타 T 시간의 변화는요. 0.5초 동안에 0.2에서 0.3으로 변화했대요. 그러면은 시간은 0.5초. 자속은요. 0.2에서 0.3이니까 0.1만큼 변화한 것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5분의 1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다 50 계산하면요. 이거 그냥 10이 되겠죠. 답은 2번 10V가 됩니다. 32번.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 요 식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그럼 이거 우리가 줄여서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인덕턴스에는 비례. 그 다음에 전류에는요.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기 인덕턴스에는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 몇 번? 4번. 33번. I는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시다. 복소수로 표기할 때는요. 이렇게 앞에 실효값 들어가고요. 실효값.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이 뒤에 실효값 들어가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앞에 이제 실효값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효값이 얼마일까요? 지금 200 루트 2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하려면 뒤에 루트 2를 딱 떼어내면 됩니다. 그럼 실효값은 그래서 2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세타는 얼마예요? 지금 3분의 파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j.
사인 세터니까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j 사인 3분의 파이 계산하는 거. 이거 한번 계산기로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100 플러스 j 173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답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겠죠. 34번. 교류의 크기를 교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바꿔 나타낸 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신다. 34번에 이 교류의 예를 들어 100V가 이 직류의 100V와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 서로 교류와 직류는 형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다고 하면은 그 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하는가? 똑같은 값을 맞추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 유효한 값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유효한 값, 실효값을 말할 수 있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35번. R은 5kΩ, C는 10마이크로페럿인 직렬 회로의 시정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RC 회로의 시정수. 보통 우리가 시정수 하게 되면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RL 직렬 회로가 있고요. 이 RL 직렬 회로일 때 시정수는요, R분의 L 이렇게 계산합니다. RC 직렬 회로에서는요, RC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요, 그냥 R 곱하기 C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R 곱하기 C로 계산할 수 있어요. R이 5kΩ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C, 10 마이크로페럿이잖아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시정수는 0.05, 50ms거든요. 그러면 0.05. 단위는 C 정수니까 시간이니까 이렇게 세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36번. 저항 5옴, 유도 리액턴스 30옴, 용량 리액턴스 18옴인 RLC 직렬 회로에 130V의 교류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제가 그림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R, L, C 회로에서 R은 5옴, XL은 30옴, XC는 18옴이래요. 여기 130V를 가했다. 자, 일단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 R 5의 제곱 플러스 30 빼기 18 그러니까 1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얼마냐면 13옴이거든요. 13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니까 임피던스가 13이고 전압이 130이니 전체 흐르는 전류는 10A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흐르는 전류는 일단 10A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격이 중요하죠. 누가 더 큽니까? 그래서 XL이라고 하는 녀석은 30옴이고요. 그 다음에 XC라고 하는 녀석은 18옴이에요. 누가 더 크기가 큽니까? XL이 더 크죠. XL은 어떤 성분이에요? 이건 유도성 성분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10A가 흐르고 회로는 유도성이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A가 흐르고 회로는 유도성이 된다. 10A의 유도성 회로다. 대답할 수 있겠죠. 유도성 회로라고 하는 거는 지상이죠. 그렇죠? 전류가 전압보다 더 늦어지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37번.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직렬 공진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렬 공진. 직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임피던스,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전류가 최대가 되죠.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최소가 되는 이유는 직렬 공진일 때는 XL과 XC가 같은 거니까. 임피던스가 곧 저항만 남게 되죠.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가 설명드리면 임피던스는 이렇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직렬 공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 XL과 XC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같아지면 이게 빵이 되겠죠. 빵이 되면은 임피던스는 곧 루트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임피던스는 곧 저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전기를 방해했던 성분이 저항,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쭉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 국가가 있었는데 세 개 중에 두 나라가 싸워서 둘이 같이 공멸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떨 때 일어나느냐? 바로 직렬 공진입니다. 직렬 공진일 때. 뭐가 최소가 돼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임피던스가 결국에는 가장 작아지면 전류는 가장 커지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 최대가 되는 건 전류다. 33번 선간 전압이 210V, 선전류 10A의 YY 회로가 있다. 상전압과 상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Y회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Y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10V래요. 자, 여기 요 선간전압이 210V. 문제 주어진 게 선전류가 10A래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게 10A. 그럼 지금 문제는 상전류와 상전압은 얼마냐? 여기 상전류와 상전압. 여기 전압, 요 상전압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단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류는요. 여기 흐르는 거나 여기 흐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선전류와 상전류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IP, 상전류도 얼마예요? 그냥 10A죠. 근데 여기 상전압은요. VP.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아요. 그래서 210을 얼마?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127V인가 나올걸요? 127V, 121V. 121V 나오니까 답은 얼마? 그러면은 121V에 10A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39번. 부하의 결선 방식에서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변환했을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그냥 변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등가 변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등가 변환. 등가 변환에서 우리가 왜 Y 회로에서 델타 회로로 바뀔 때 몇 배를 해줍니까? 같은 값이 되려면요. 여기의 저항값이 R값이 여기의 저항값 R값과 같아지려면요. 여기서 몇 배 해줘야 돼? 3배 해주죠. 333이면 999 해야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양쪽의 R값이. 그런데 이 문제는 델타에서 Y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3이면 여기가 9 해야지 똑같다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그럼 3분의 1배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델타에서 Y로 변환할 때는 얼마냐? 3분의 1배 해줘야 되는 겁니다.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3배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답은 2번이죠. 그렇죠? 40번. 비정연파의 종류에 속하는 직사각형의 3고조파 주파수는 자 여기서 별표. 3고조파 별표. 3고조파의 주파수가 얼마냐? 지금 뒤에 보니까 V는 10V.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T 주기가 10ms래요. 그러면은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주파수는요. T 주기분의 1인데 10ms면 0.01분의 1인데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100Hz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 그러면은 3고조파는 3배 하는 건데 100Hz에다가 3배 했다는 것은 300Hz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300Hz가 됩니다. 얼마요? 300Hz.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이론 문제입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착실하게 관련 내용들을 좀 이렇게 풀어보신다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나 좀 잘 모르겠다.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해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1번부터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아주 멋진 전문가도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서는 모두 다 초보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때로는 되게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깰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공식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이 순간을 넘어야 또 그 다음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앞에 있는 거를 천천히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혹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이 전기기능사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냥 관연도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착실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와 관련된 응용공학들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든지 뭐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나 또 다양한 응용 공부를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안겨줄 겁니다. 꼭 그날을 기약하면서 힘들면 어떻게 하셔요? 조금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될 때까지. 자, 저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기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제 이어서 전기 기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딱 40개만 같이 풀어보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셔야 해요. 1번,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직류기에서 나오는 문제죠. 직류기의 3대 요소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기자, 계자, 정류차 이런 거 이제 고를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정류자와 접촉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3대 요소보다는 조금 하나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 전기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브러쉬라고 하죠. 실제 물리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을 말하죠. 답은 브러쉬가 됩니다. 2번, 직류기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게 딱 나오네요. 그렇죠? 일단 3대 요소는 뭐예요? 끝에 자자로 끝나야 되잖아요. 계자, 전기자, 정류자. 한번 써볼게요. 계자, 자속을 만든다. 전기자, 자속을 끊고 기전력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정류자, AC를 DC로 바꾼다. 이렇게 자가 들어가는 게 바로 직류기의 3대 구성 요소가 됩니다. 3번의 공극은 관계없죠. 공극은 에어갭이거든요. 이 공기 갭 층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3번,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 직권 권선에 접촉점에 연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 아닙니까? 안전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한대요.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발전기 제너레이터 1 있고 여기 또 발전기 제너레이터 2 있다면 두 개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무엇이냐? 전압이 다를 때죠. 하나는 100V인데 하나는 90V일 때 전압이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소 2마리 혹은 말 2마리가 마차를 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막 말을 끄는데 2마리가 같이 힘을 내야 되는데 한 마리가 되게 세요. 그럼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뭐냐? 두 개를 서로 그래서 연결해서 전압을 맞춰주는 거. 그걸 우리가 균압선이라고 합니다. 균압선. 이름부터 좀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선 같지 않습니까? 균압선.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답은 균압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1번이에요. 4번. 계자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접속된 직류기는 무엇인가? 계자권선이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되면 직권기. 병렬로 연결되면 분권기, 직렬, 병렬, 짬뽕되면 복권기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병렬로만 접속된 거 물어보니까 분권기가 답입니다. 지금 문제 해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되어 있죠. 5번, 직류발전기 철심을 규소광판으로 성층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규소광판을 왜 사용합니까?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층은 왜 합니까? 와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규소광판을 왜 성층합니까? 히스테리시손과 와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철손이라고 하죠. 철손 줄이기 위한 거죠. 답 2번이죠.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6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전압 100V, 계자권선의 저항이 50옴, 계자전류가 2A, 부하전류가 50A, 전기저장 0.15입니다. 이때 발전기 유기기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여러분 그냥 식으로만 쭉 전개하면요. 전개하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발전기래. 발전기 전기 만드는 거잖아요. 발전기 전기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전기자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마추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전기자의 병렬로 무엇이냐? 계자가 있습니다. 필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자죠. 전압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에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씩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해 볼게요. 자, 분권 발전기 있어요. 단자 전압이 100V. 여기 밖에 나오는 게 100V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100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게 얼마이냐? 그 문제를 찾는 거예요. 계자 권선의 저항이 55Ω이에요. 계자 권선의 저항이 55Ω이에요.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2A, 여기로 가는 게 2A래요. 그렇죠? 얘가 100V니까 곱하기 하면 100이 되죠.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50A래요. 부하 전류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가는 게, 부하로 가는 게 50A래요. 그럼 딱 여기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거, 전기자 전류가 얼마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두 개 더하니까 52A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52A가 됩니다. 전기자 저항이 0.15mm예요. 얘가 0.15mm예요. 그럼 이때 유기기전력, 여기서 만든 전기가 몇 볼트일까요? 이렇게 E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E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단자 전압에다가 여기 전기자 권선에서의 저항에 전압 강하를 더하면은 여기서 만든 전기가 되는 거죠. 즉 만든 전기에서 이거 뺀 게 나머지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E는 V 더하기 전기자 전류가 IA거든요. 여기 RA거든요. 그럼 여기서 IA, RA를 이렇게 더한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V가 얼마입니까? 100V고요. 그렇죠? 플러스 IA, RA 52 곱하기 0.1 하면 얼마예요? 5.2죠. 그러면 105.2V가 되죠. 105.2V. 답이 얼마입니까? 3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이 식을 외워버리면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림으로 보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나중에 직권기랑 복권기 같은 것이 산업기사와 기사 갔을 때는 더 어렵게 나와요. 그럼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식을 외워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 그리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문제가 더 쉽고 재밌어져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이 식을 막 다 외우게 하려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전동기로 넘어간다. 그럼 전동기는 여기 이제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또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런 그림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직류 발전기의 무부하 전압이 103V, 전부하 전압이 100V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 어떻게 되는가? 전압 변동률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하죠.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곱하기 100%죠. 지금 전격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V라고 했고요. 무부하가 103이고 전격이 100이니까 3V죠. 곱하기 100%. 3%네요. 그렇죠? 답 3%. 8번.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 정속도 전동기.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무조건 분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직권이라고 하는 건요. 무조건 힘이 나오는 거. 뭐 토크 나오는 거. 이게 직권이고요. 다음에 분권 나오는 것은요. 정속도 이런 얘기 나와요.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분권 전동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는 뭐예요? 정속도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1번 분권 전동기. 9번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 속도 특성은 무엇인가? 분권은 뭐라고요? 정속도 특성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정속도, 속도가 일정한 특성. 속도가 일정한 특성이 어떤 거예요? 여기 1, A, B, C, D 중에서 딱 보기에 일정한 것. B밖에 더 있습니까? B. 부하 전류가 변동하더라도 속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게 B밖에 없잖아요. 그죠? 답은 그래서 2번이죠. 10번. 고압 전동기에는 철심 강판이 있다. 홈의 모양은 어떠한 것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홈, 요런 모양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압이 용량이 더 큰 거거든요. 용량 크니까 코일도 더 커요. 그래서 코일 크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서 이거는 개방형을 채택합니다. 반대로 저압일 때는요. 코일이 작아서 여기가 반밀폐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반폐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은 개방, 저압은 반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고압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방형 대답할 수 있겠죠. 답 3번이에요. 11번 직류 전동기에 있어. 무부하일 때 회전수가 1200, 전격일 때가 1150이다.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속도 변동률, 여기 전압 변동률이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전격이 지금 1150이라고 했고 무부하가 1200이라고 했잖아요.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4.35%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12번 직류 직권전동기의 벨트 운전을 금지하는 이유. 여기 직권전동기를 금지하는 이유. 직권전동기는 토크가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좀 가해줘야 됩니다. 힘이 만약에 하나도 안 가해지게 되면은 속도가 엄청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구속 속도, 제한하지 못하는 속도가 되면은
전동기는 이제 손상되죠. 그래서 벨트가 벗겨지면은 이런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벨트를 운전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직권 전동기 벨트 운전 안 된다. 그 벨트 운전 안 되는 전동기 무엇이냐? 그러면 직권 전동기 이렇게 대답하죠.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13번. 코일 주위에 전기적 특성이 큰 에폭시 수지를 고진공으로 침투시키고, 자, 밑줄 칠 준비하세요. 다시 그 주위를 기계적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압기는, 몰딩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치셔도 괜찮아요. 어떤 변압기? 몰딩한 변압기는, 몰딩한 변압기는 우리가 몰드 변압기라고 해요. 답 3번이죠. 14번. 변압기의 효율이 가장 좋을 때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변압기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근데 이 손실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출력 플러스 동손 플러스 철손 분의 출력. 최대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동손과 철손이 같을 때 이루어집니다.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답 1번이에요. 15번. 변압기의 부하측이란 무엇인가? 변압기가 있잖아요. 변압기가 이렇게 네모나고, 자, 1차 측 코일이 여기를 쭉 들어가고 2차 측이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해보죠. 여기를 우리가 1차라고 하고요. 여기를 그림으로 그릴 때 여기를 2차라고 합니다. 1차와 2차의 차이는 무엇이냐? 1차는 무엇이 연결된 거예요? 1차는 전원이 연결된 걸 우리가 1차라고 합니다. 2차는요, 부하가 연결된 걸 2차라고 합니다. 전압의 크기로는 왜 이야기 안 하나요? 전압의 크기는요, 여기가 전압이 높을 수도 있고, 높은 걸 낮출 수도 있고, 낮은 걸 높일 수도 있어서 왼쪽 1차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요. 2차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높냐 낮냐, 즉 저압이냐 고압이냐로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전원을 연결하는 쪽을 1차, 부하를 연결하는 쪽을 우리가 2차라고 합니다. 아셨죠? 1차, 2차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부하측이란 무엇이냐? 2차 측을 말하는 겁니다. 16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비율이 차이가 났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 이 계정기를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합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 답 3번이죠. 변압기에 대한 보호는 세 가지 계정기가 있어요. 하나, 비율 차동 계정기. 두 번째, 차동 계정기. 세 번째, 부홀츠 계정기. 여기 부홀츠 계정기는 기계적 이상, 이제 유증기의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다가 설치해서 동작하는 게 바로 부홀츠 계정기고요.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와 차동 계정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작하는데, 비율 차동 계정기는 비유리의 이상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 차동기와 차동 계정기는 변압기에서 전기적 이상이 있을 때 그걸 검출하는 계정기. 부홀츠 계정기는 기계적 이상이 있을 때 검출하는 계정기. 3대 계정기는 비율 차동, 차동, 부홀츠 계정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문제는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17번. 1차 권수 6,000, 2차 권수 200인 변압기 전압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변압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압비 혹은 권수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 다음에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그 다음에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변압기에서 제일 중요한 권수비 아니겠어요? 근데 1차 권수가 6,000이라고 했고요. 2차 권수가 얼마예요? 200이라고 해요. 여기 6,000분의 200.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권수비 30. 권수비 30이라는 얘기는 1차 측에 넣은 전압이 2차 측으로 갈 때는 30분의 1이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기는 전압비 혹은 권수비 똑같아요. 답 30입니다. 18번. 출력 10kW 효율 80%인 변압기에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여기 손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요식 계산하면 돼요.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효율이잖아요. 근데 효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80%래요. 0.8이라는 얘기죠. 0.8은 지금 출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10kg래요. 10 플러스 손실분의 10. 여기 손실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 2, 3, 4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1, 2, 3, 4 하나씩 넣어보는데 12.5분의 12, 0.8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실은 2.5가 됩니다. 하나씩 여러분도 넣어보세요.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 삼상 100kV 암페어 13200을 넣었을 때 200V의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의 유효분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는 삼상일 때 루트 3 VI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전류 I를 구하면은 I는 루트 3 V분의 P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P 지금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100kVA래요. 그래서 여기가 100kVA니까 100kg 10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 들어간 다음에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요. 13200이 200V로 된대요. 그래서 저압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00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요. 288.66A, 288.66A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효분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288.66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곱해야 됩니다. 역률이 지금 0.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8 곱하면 답 나올 거예요. 한 230 정도 나올걸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20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가로축과 그리고 세로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거 물어보겠죠. 이제 만나는 점이 아니라 축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축 자체, 즉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B, H 커브거든요. 자속 밀도, 자기장의 세기인데 이 축 자체, 이 세로축이 뭐고 가로축이 도대체 뭐냐? 세로축은요. 자속 밀도고요. H 여기는요. 자기장의 세기를 말하죠. 자속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를 말한다. 가로축, 자기장의 세기, 세로축, 자속 밀도 2번이죠, 그러면은. 그렇죠? 만나는 점은 뭐예요, 여기? 횡보종잔. 가로축은 보자력, 세로축, 종축은 잔류자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21번.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물어봅시다. 몇 배인가? 전격에 대한 단락됐을 때의 비율은 우리가 단락비라고 합니다. 단락비는 K. K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5%래요. 그럼 5분의 100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면 정상일 때보다 단락됐을 때의 그 크기값, 그 전류의 크기값은 몇 배다? 20배가 된다 이 얘기죠. 20배가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2번.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 무부하 전압이 108V이다.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계산 한번 해보죠. 그럼 전격 100, 무부하 빼기 108 빼기 100, 그럼 8 곱하기 100%, 8%죠. 8% 답 4번. 어때요? 너무 좋은 문제들이죠. 너무 쉽고 잘 풀리죠. 23번. 부호울지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거. 너무 좋아요. 부호울지 계전기 설치 위치가 적당한 거. 4번.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 이거는 문제는요. 이 문제는 별 5개가 아깝지 않아요. 별 5개가 어떻다고요? 아깝지가 않다고. 왜? 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콘서베이터 설치 위치. 답 4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도대체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콘서베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궁금한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유튜브 검색창에다 전병칠 한 칸 띄고 콘서베이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혹시 시간이 되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상을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설명한 게 있으니 전병칠 한 칸 띄고 콘서베이터라고 하면 콘서베이터만 설명한 영상이 좀 따로 있어요. 근데 본 강의에서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제가 달을 가리키는데 제 손가락을 볼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빼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과정이 자격 취득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싶으시면 전병칠 한 칸 띄고 콘서베이터라고 치시면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평소에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번.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됩니까? 변압기 안에 들어가는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은
전기가 안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에 대해서 버티는 힘이 첫 번째 커야 되는 거죠. 이 두 번째는요, 비열이 커야 되죠. 그래야지 열을 밖으로 잘 전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응고점은요, 낮고 인하점은요, 높아야 되는 거죠. 화학적이나 이런 부식에 대한 염려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있어야 돼요. 근데 1번에 점도가 클 것,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거든요. 점도가 크면 안 됩니다. 물처럼 점도가 작아야 되죠. 답은 1번,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25번, 20kVA의 단상면압기 2대를 사용해서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VV 결선했을 때요, 전체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루트 3의 한 대 용량과 같아요. 루트 3, 한 대 용량에다가 루트 3, 1.732배 한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변압기 용량이 20이라면은 루트 3에다가 곱하기 20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배는 안 돼요. 그렇죠? 1.732배 됐으니까 20 곱하기 1.732배 하게 되면 그러면 34.6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34.6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변압기 이용률은 얼마예요? V결선일 때 이용률 0.866, 86.6%고요. 그 다음에 V결선일 때의 출력비는요, 57.7%가 되는 거죠. 86.6, 57.7 이렇게 되죠. 26번,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두 대의 변압기로 V결선하여 삼상 변압하는 경우 이 변압기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57.7. 답 3번이죠. 27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이렇게 삼상 전원을 받고 있어요. 자, 이거 모터 이제 거꾸로 돌리고 싶다, 역회전하고 싶다 하면은요, 아무거나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상회전이 반대가 되어서 전동기가 역회전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한다? 세 선 중에 임의의 두 선을 바꾼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 가닥 중에 임의의 두 가닥을 바꾼다. 답은 여기 3번이네요. 그렇죠? 세 단자 중에서 어느 두 개를 바꿔서 접속한다. 28번.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Y델타, 기동보상기, 전전압 이런 거 다 농형이죠. 근데 3번의 2차 저항기법, 회전자의 권선을 걸어주는 게 바로 이제 2차 저항기법인데요. 이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표로 나타내면은 농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선형이 있는데, 농형 유도전동기에서 쓰이는 것은요, Y델타, 전전압,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 이런 거 다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권선형은 2차 회자법, 이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2차 회자, 2차 저항기법, 2차 저항기. 답은 3번이죠. 29번,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결선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죠.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좀 구현하기 쉬운 기술, Y델타 기동법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구동할 때 뭐 쓰냐? Y델타 기동법 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실무로 가면 또 완벽하게 또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용 전용 인버터 같은 것들을 최근에는 사용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Y델타 기동법보다는 인버터를 이용한 좀 특별한 기동법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게 정답이냐가 아니라 보기 4개 중에서 어떤 게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이냐를 찾는 거라서 우리가 Y델타로 대답할 수 있어요. 30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물어보겠습니다. 슬립식 어떻게 되죠? 슬립은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죠.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NS가 N이랑 같다는 얘기죠. NS와 N이 같다는 얘기는요, 동기속도, 이상적인 속도와 실제 속도가 같다는 거죠. 동기속도와 실제 속도가 같다는 것은 이상적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죠. 슬립이 0이라는 얘기는 미끄러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미끄러짐이 없다는 얘기는 효율이 또 100%라는 얘기죠. 지금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말이에요.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과 같은 말입니다. 31번. 영줄과 효율이 좋아서 여기 밑줄. 밑줄이 뭐예요? 별표 2개 막 3개 막 치세요. 좋다. 4개까지 한번 쳐보세요. 영률과 효율이 좋다. 가정용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쓰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여러분 콘덴서 전동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 생각하세요. 답 2번입니다. 32번. 동기 전동기에 설치된 제동 건선이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불평이 단락시 이상전압 방지합니다. 기동 토크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스타트할 때
출발할 때 자기 기동할 수 없는데 이 제동건선이 그 역할을 해요. 4번에 난조 방지도 합니다. 속도가 변화하는 현상도 방지합니다. 근데 이번에 과부하 내량을 증가한다. 이거는 관계없어요. 33번. 동기발전기 전기자건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권선 중에서 단절권도 있고요. 분포권도 있죠. 이건 뭐 대신 사용하는 거냐면요. 전절권 대신 단절권. 집중권 대신 분포권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거 쓰냐? 이게 고조파가 제거돼요. 고조파 제거된다는 건 뭐예요? 파형이 개선된다는 얘기죠. 파형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답은 1번입니다. 34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시 기전력이 위상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위상이 달라요. 전압이 다르면요. 무효순환전류가 흐르죠. 근데 위상이 달라요. 그럼요. 같아지려고 하는 힘이 생기죠. 동기화 전류가. 여러분 왜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둘이 발 맞춰서 이렇게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걸어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앞서가는 사람은 좀 뒤지려고 하고 좀 뒤서가는 사람은 좀 앞서가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같아지려고 하는 힘을 동기화 전류, 동기화력 이런 말 쓰거든요. 동기화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위상이 다를 때도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전압이 다를 때 어떤 힘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여기서 딱 우리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위상이 다를 때를 물어보기 때문에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35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거. 이것도 별표 5개. 오늘 별표 전기기기는 막 쏟아집니다. 지금 별 지금 막 폭탄 투하되고 있어요.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 누설 리액턴스 1번. 36번. 200V 50Hz 8극 15kW의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전부와 회전수가 720rpm이면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얼마큼인가? 필요 없는 것부터 지울게요. 200V 지우세요. 막 15kW 이것도 막 지우세요. 왜 그러냐면은 2차 효율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1 빼기 슬립이에요. 슬립 구해야 되잖아요. 슬립이라는 것은요.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요. 회전자 속도는 720인가 알아요. 동기속도 모르거든요. ns 동기속도는요. P분의 120F예요. 식 3개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이거 풀고 이거 알아야 이거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P 지금 몇 극이라고 했냐면은 8극이고요. 주파수가 50Hz래요. 그럼 8분의 120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아마 750 나올 겁니다. 그럼 동기속도 750이에요. 그럼 750분의 750 마이너스 720 이렇게 하면 얼마일까요? 지금 720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아마 0.04 나올 겁니다. 1 빼기 0.04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0.96 나올 거예요. 효율 얼마예요? 96%란 얘기예요. 효율 96% 2번이 답이죠. 37번. 삼상 동기기에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 동기기에 제동건선을 왜 설치하냐? 난조 방지. 속도가 막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8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사용되는 소자는 무엇인가? 가 부분에 다리가 몇 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옆으로 하나, 3개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트라이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트라이액. 근데 원래 여러분 트라이액 맞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 회차에서 문제가 이거 바로 직전 시험 문제에서 트라이악이라고 나왔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적으로 부를 때는 트라이액이라고 부르는데 트라이악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대로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봤습니다. 트라이악이라고 나와도 긴장하지 마세요. 이것도 답입니다. 39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저항이 10ohm이면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류 회로에서는요, 반파가 있고 전파가 있죠.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는데 이걸 또 2개로 나눠서 반파가 있고 전파가 있죠. 단상 반파일 때는 입력한 것에 0.45배가 출력이 되고 단상 전파일 때는 입력한 거에 0.9, 삼상 반파일 때는 1.17, 삼상 전파일 때는 1.35가 출력이 되죠. 지금 문제는 단상 반파니까 요거 0.45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V 집어넣었대요. 곱하기 0.45 하면 얼마? 90V가 되죠. 근데 저항이 15mm래요. 그쵸? 흐르는 전류 얼마입니까? I는
R분의 V. 그쵸? R값이 10ohm이고 전압이 90이니 흐른 전류는 9A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9A가 흐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답은 2번이네요. 40번.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떤 형태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에 에노드는 P형, 게이트는 P형, 캐소드 N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노드, 게이트는 둘 다 P형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물어볼 때는요. P형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 기기도 총 40개 문제 풀어봤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슬립 같은 거 중요하고,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구조 같은 거 좀 중요하고, 변압기에서는 권수비라든지, 특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콘서베이터 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 최근에 또 동기기에서도 문제가 좀 출제되는데, 제동원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압 변동률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잘 대답하실 수 있게 반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희 마지막 과목 전기 설비 풀어볼게요. 전기 기기까지 마치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기 설비 나머지 40개의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전기 설비는 보통 우리가 암기 과목이라고 하죠. 보통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빠르게 넘기고, 그리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론 기기에서 쌓았던 스트레스를 설비에서 편하게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보호도체의 색상은 어떻게 되는가? 보통 예전에 접지선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호도체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녹색 단일색이었잖아요. 이제 녹색과 노란 혼합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녹색, 노란색, 혼합색을 사용한다. 3번. 2번. 다음 중 고압 지중 케이블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알루미늄 피 케이블,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클로로플랜 외장 케이블 모두 다 고압 지중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번의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요, 이거는 저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에 해당되지 않아요. 3번, 동전선의 접속 방법에서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종단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종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끝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선을 접속하는데 끝부분 접속이 바로 종단 접속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끝부분 접속이 아닌 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비트로 꽂는 형의 전선 접속기에 의한 접속, 비트로 꽂는 거. 종단 겹침용 슬리브. 4번의 직선 겹침용 슬리브. 다 맞아요. 종단, 끝나는 부분에서 접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의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는요, 서로 전선을 두 개를 직선으로 맞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서로 맞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단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즉,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해당되지 않아요. 4번, 점착성은 없으나, 점착성이 끈적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끈적임은 없으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우수하여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서 사용하는 절연 테이프 무엇인가? 앞에 점착성은 없으나 라고 하면 벌써 딱 느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리노 테이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 1번, 리노 테이프예요. 5번, 금속관을 아웃렛 박스에 로크아웃에 치부할 때 로크아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큰 구멍이 있는 박스가 있는데 여기 박스에다가 배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배관이 너무 작아요. 그럼 이제 구멍에 왔다 갔다 이렇게 헐렁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 안에다가 조그만한 링을 하나 더 넣게 되죠. 이 링을 우리가 링 리듀셔라고 합니다. 와셔 같은 거예요. 링 리듀셔. 답은 1번입니다. 6번, 굵기가 같은 두 단선의 박스 내에서 쥐꼬리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박스 안에서 전선 두 개 연결하고 서로 말아요. 쥐꼬리 접속이죠. 이 쥐꼬리 접속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와이어 커넥터라고 합니다. 이 와이어 커넥터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한글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그림으로 딱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림 딱 요 커넥터 보여주면서 이게 뭐게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와이어 커넥터라고 딱 대답 잘 하셔야 돼요.
7번, 피시테이프의 용도가 무엇인가? 피시테이프에 배관에 전선 넣을 때 사용하는 거죠. 일종의 낚시질처럼 한쪽 배관의 끝에서 쭉 넣어서 전선 접속한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당기는 거. 현장에서는 이제 요비선이라고 부르는데, 요비선은 좀 일본 말이에요. 요비, 이렇게 좀 부르다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요비선보다는 보통 이제 피시테이프라고 하는 거 좀 많이 사용합니다. 8번,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옥내의 노출 장소에 시설할 때 트롤리선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물어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트롤리선은 3.5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9번,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클리퍼. 10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교재에는 나오는데 동그란 형태인데 구멍이 작은 구멍도 있고 조금 더 큰 구멍, 조금 더 큰 구멍, 조금 더 큰 구멍, 되게 큰 구멍, 그거보다 더 큰 구멍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한번 끼워보는 거죠. 이런 전선을 각각에다가 끼웠을 때 많다 하게 되는 것들. 이거를 우리가 전선을 와이어, 측정한다고 해서 와이어 게이지라고 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뭐냐 물어본다면 와이어 게이지라고 대답할 수 있죠. 답 4번이에요. 11번, 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 스프링 기능이 있는 와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합니다. 12번, 가요 전선관 공사에서 가요 전선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하는 것. 가요 전선관 물어보는데 가요 전선관 상호 접속에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가요 전선관 상호 접속하는 것은 스플릿 커플링이시고요. 스플릿 커플링이고요.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은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가요 전선관 상호, 가요 전선관끼리라고 했으니까 스플릿 커플링 대답할 수 있겠죠. 13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금속관, 후짝 박홀 뭔지 아시죠? 후강 전선관은 짝수, 박강 전선관은 홀수, 후강은 두꺼운 거고요. 박강은 얇은 겁니다. 3번, 박강은 외경이고요. 후강은 내경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14번, 다음 중 금속관 공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교류회로는 한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케이, 이게 맞아요. 2번, 교류회로에서 왕복도선은 반드시 같은 관에 넣을 필요는 없다. 아니에요. 같은 관에 넣어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플러그가 있다. 갈 때 요 선이었으면은 올 때도 그 선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부하가 있을 때 만약에 갈 때 금속관이 이렇게였는데 올 때는 다른 관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이면은요. 전자적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전류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금속관이 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도 이쪽 선이었다면 올 때도 이쪽 관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 올 때와 모두 같은 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은 2번이 잘못된 거예요. 같이 넣어주어야 합니다. 3번에 금속관 내에서는 절대로 전선 접속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맞고요. 4번에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 1.2mm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도 맞죠. 15번, 합성수지 전선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합성수지 전선관, 이렇게 우리가 한 개를 한 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한 본의 길이가 이게 금속관일 때와 합성수지관일 때 서로 달라요. 합성수지관은 PVC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속관일 때는 이게 하나가 3.6m고요. 합성수지관은요 4m가 됩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관일 때는 한 분의 길이가 4m다. 표준 길이가. 그리고 금속관일 때는 3.6m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합성수지 전선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2번에 한 분의 길이가 3.6m다? 아니요. 합성수지는 4m가 맞아요. 2번이 잘못된 겁니다. 16번, 합성수지관 배선에서 경질비닐 전선관의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경질비닐 전선관이 14, 16, 22, 28, 36, 42, 54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3번에 18mm 이런 건 없어요. 17번,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소의 열에 의해서 작동하는 화재 감지기는 요즘에 이 화재 감지기 문제로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응용 파트가 조금 강조되면서 화재 감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주위 온도에 따라서 일정 상승률 이상 됐을 때 동작하는 거, 이걸 우리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18번,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할 때 지지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지지할 때 하나 지지점 정합니다. 짜잔, 새들로 이렇게 지지하죠. 자, 또 하나 지지해요. 이 거리가 얼마여야 되는가 물어봅니다. 이걸 우리가 지지점의 간격이라고 하죠. 합성수지관일 때는요 1.5m예요. 금속관일 때는요 2m입니다.
가요전선관 1m예요.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뭐 이렇게 되죠. 지금 문제는 합성 수지관으로 지지할 때니까 1.5m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1번이죠. 19번 곡률 반경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알루미늄 피복 또는 연필을 갖는 케이블의 굴곡부의 내측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여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도 조금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곡률 반지름 나오면은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딱 세 가지 종류로 나왔었거든요. 어떤 거? 자, 곡률 반지름은 보통의 경우에는 몇 배여야 되는가? 보통의 경우는 몇 배? 6배로 한다. 이게 이제 곡률 반지름 이름이 바뀌었어요. 굽힌 부분 반지름입니다.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아직도 곡률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요전선관으로 공사를 하는데 시설과 제거가 자유로울 때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때 몇 배로 하냐? 이때는 3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케이블인데 단심이다. 그럼 이때는 몇 배 들어가냐면 이때는 8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 세 문제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전기기능사에. 근데 이제 올해부터 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알루미늄 피복일 때, 알루미늄 피복을 갖는 거일 때 얼마냐? 이때는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12배입니다. 외울 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12배. 알루미늄 피복 12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원래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요 30mA입니다. 게다가 시간은 0.03초죠. 근데 이제 욕실 물 사용 많이 한다 이러면은 더 민감한 감도가 더 고감도인 것을 사용하고 이때는 15mA의 0.03초 사용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전격 감도 전류가 그래서 0.03초에 15mA짜리 2번이 해당되겠죠. 21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공사 방법으로 잘못된 거. 막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막 어려운 곳 막 나왔어요. 막 이런 곳 공사할 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거 3가지 뭐라고 했죠? 합금, 캐 기억하라고 했었죠. 합성 수지관, 금속관, 그리고 케이블. 3개 아닌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합금, 캐 1, 2, 4에 딱 나왔어요. 그쵸? 안 되는 거 뭐예요? 3번에 애자. 안 된다고요. 22번, 교통신호등 회로에 사용하는 사용전압은 몇 볼트 넘는 경우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교통신호등 이야기 나왔을 때 사용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면 이때는 300볼트로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 얼마? 그러면 이때는 150볼트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 이야기하는 거니까 150볼트로 대답할 수 있어요. 23번. 다음 중 폭연성 먼지가 아니고 막 폭발하는 먼지. 3번에 규사. 이런 거는 이제 모래잖아요. 그렇죠? 해당하지 않아요. 24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어느 것인가? 캐비넷에 들어있는 거. 그걸 우리가 큐비클 혹은 폐쇄식이라고 하죠. 2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큐비클, 그 다음에 폐쇄식 2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답은 여기 3번으로도 놓을 수 있죠. 25번. 고압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락전류, 이상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ZCT죠.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영상 변류기라고 하죠. 영상 변류기 이용할 수 있다. 더 몇 번? 2번입니다. 26번. 수변전 설비의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이제 고압 전선이 있어요. 자, 여기 전압계가 있어요. 고압을 전압계로 바로 하면 어려우니까 전압을 좀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PT 혹은 VT라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 계기를 위한 거. 계기용 변압기 설치해야 되겠죠. 계기용 변압기를 설치한다. 답은 3번. 27번.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전장이 7m이고 설계 하중이 6.8kN이다. 이 지지물을 놓은 기타 지반이 약한 곳 이외의 기초 안전율에 고려 없이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어떻게 되는가? 아래 이제 해설표 보면 6.8kN 이하일 때, 게다가 15m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6분의 1 이상 묻죠. 지금 전주가 7m짜리라고 했으니까 7m 6분의 1 이상 묻으면 된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1.17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28번. 다음 중 접지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가? 1번 회로 시험기? 아니, 이거는 그냥 회로 테스트할 때, 전압 전류 이런 거 잴 때.
2번에 별육이, 아니 이건 전류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거. 3번에 검육이, 전류의 여부를 검사하는 거. 4번에 어스 테스터, 어스가 접지잖아요. 그쵸? 접지 테스트는 바로 어스 테스터를 이용하죠. 28번의 답 4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거. 접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 보호하고 안정화시켜서 소비자, 인간에게 결국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1번. 감전 방지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2번. 전로 대지전압을 상승시킨다. 상승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렇죠? 사고 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2번이 알맞지 않은 거예요. 3번의 계전기 동작 확보, 4번의 이상전압 억제 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것이 답이고 이상한 게 답이 아닌 거예요. 접지는. 30번. 고압 배전선로의 주상 변압기 2차 측이 실시하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지저항값은 일선 지락전류 분의 15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좀 특별한 차단기를 달았대요. 이게 1초에서 2초 사이에 동작한대요 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럼 일선 지락전류분의 300까지 봐줄게. 근데 1초 이내에 떨어진대요 라고 하면 그래. 조금 더 봐줄게 하면서 일선 지락전류분의 600까지 우리가 봐줍니다. 지금 문제는 2초 이내에 1초 초과, 그러니까 1에서 2초 사이에 자동으로 동작하는 차단기 달았을 때 접지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1에서 2초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선 지락 전류분의 30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1번.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설하는 피레기의 접지 저항은 얼마큼인가? 피레기 15. 32번.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하게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전기. 잠깐 전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를 끊고 완전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배선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는 전기 끊은 다음에 완전하게 기다리죠. 주인님 와서 다시 전기 연결할 때까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 배전 구간에서는 전기를 자기가 스스로 한번 투입시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투입, 재폐로 계전기라고 하죠.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한번 전기 집어넣고 이상 있으면 떼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상 있나 하고 다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 그래서 배전 구간에서 정전에 의한 일시적인 섬락이나 사고에 의해서 정전 시간이 사고가 더 길어지는 것을 막는 것, 그걸 우리가 재폐로 계전기라고 합니다. 33번.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설하는 피레기의 잘못 설치 장소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이거 좀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전기 공사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실기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써라 막 이런 것들. 어디다가 피레기 설치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1번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3번에 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저압측이 아니라 고압측입니다. 높은 측이에요. 높은 측. 그래서 3번은 잘못된 거예요. 4번 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여기 설치합니다. 34번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공사 시 전주에 넘어짐 방지하기 위해서 실하는 거. 자, 이렇게 땅이에요. 전주 세웠어요. 전주가 넘어질 것 같아요. 땅 속에다가 뭘 설치해야 될까요? 넘어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하나 설치를 해요. 이걸 우리가 근가라고 합니다. 근가. 이게 좀 말이 어렵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언어 순환에서 전주 버팀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좀 직관적이죠, 그렇죠? 이러면 좀 길어요. 전주 버팀대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근가를 설치한다 대답합니다. 답은 2번이죠. 35번. 가공 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의 시설에서는 안 되는가? 이 발판 볼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 몇 미터일까요? 1.8m 미만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1.8보다 더 높아야 돼요. 36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 횡단시 설치 높이는 이게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 달라요. 저압일 때는 5m, 고압일 때는 6m가 됩니다. 도로 넘을 때는요. 저압일 때는 5m, 고압일 때는 6m인데 이 문제에서는 고압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6m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4번입니다. 37번. 전주 외등 설치 시 백열전등 및 형광등의 조명 기구를 전주에 부착할 때 부착한 점으로부터 돌출되는 수평거리 얼마여야 되는가? 전주에서부터.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가로등 같은 거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하면은 전주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야 되는가? 1m 떨어집니다. 1m 이상, 1m 이내로 되어야 된다. 답 1번이에요. 38번. 다음 심벌 명칭은 무엇인가? EQ라고 하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지진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earthquake라고 하거든요. 지진, EQ라고 하는 건 earthquake 약자. 지진 감지기를 우리가 EQ라고 이렇게 심벌에다가 사용합니다. 39번, 작업면상에 필요한 장소로서 어떤 특별한 면을 부분 조명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특별한 부분만 조명하는 거. 특별한 부분만 집중해서 조명하는 거. 우리가 국부 조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시계 고치는 분들이 막 이렇게 조명하는 거, 하이라이트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수술대 같은 데서 사용하는 조명들. 그런 거 다 우리가 국부 조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40번. 최대 강도 I 칸델라인 원통 광원으로부터 방출하는 광원의 전광속은 어떻게 되는가? 파이 제곱 R로 놓을 수 있습니다. 원통일 때는 파이 제곱 R, 구광원일 때는 4파이 I 대답할 수 있죠. 지금 40번은 우리가 파이 제곱 I로 놓을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자, 설비는 어때요? 설비는 그래도 할만 하시죠? 그쵸? 한 이제 20분 정도가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요 문제를 조금 좀 푸실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설비는 한 번만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론과 기기는 한 2번, 3번 정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문제를 푼다고 해서 우리 머리 기억에 온전하게 탁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좀 한 번에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 다 수능 시험 다 100점 맞았죠. 그렇죠? 100점이 아니죠. 수능 시험은 400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더 높은 점수 맞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학습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르다 보니까 뭐 나는 좀 안 된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보고 나는 좀 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잘 된다고 해서 또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가 여러 번 보실 수 있는 편안한 강의이기 때문에 적어도 설비 부분만큼 이해가 된다면 앞에 이론과 기기 또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을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계속 앞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파이널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도전하는 다산에듀 그리고 전병칠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